한민족을 사랑하는 크레이지 컨설턴트 서영진의 컨쇼 2021학년 수시 입시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입시 설명회를 저희가 오프라인으로 준비를 하고 싶었습니다. 좀 전국을 이렇게 방문을 하면서 지역마다 좀 컨설팅이라는 이 입시 설명회를 준비를 해드리고 싶었는데 이놈의 코로나19가 잘 안 없어지네요. 그죠? 이제 그만 사라질 때도 됐는데 말이죠. 그런데 이 코로나19 때문에 오프라인 강연회를 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도 저희가 2021학년 수시 입시 설명회를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서 오늘 집에서 편하게 핸드폰이나 노트북을 통해서 보실 수 있게끔 준비를 했고요. 오늘 합격 전략 1부는 저 서영진 컨설턴트가 준비했고요. 2부는 윤현준 컨설턴트, 3부는 이우승 대표가 준비를 했습니다. 각자 우리 학부모님들한테 우리 아이가 방향성을 잡고 대학 라인을 구성할 수 있게끔 정말 짜임새 있게 그리고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정보를 구하고 분석해서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수시 입시 설명회 1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1학년 수시 입시 비율에 대해서 좀 보셔야 되는데요. 자, 솔직히 이 데이터는 하나도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설명회니까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학생부 교육과 같은 경우는 2020년보다 2021년 약간 줄었습니다. 한 마이너스 421명 정도, 그러니까 한 퍼센테이지로 봤을 때는 한 0.1% 정도로 줄었어요. 그래도 좀 준 건데 거의 뭐 차이는 없다. 대신 학생부 종합전형은 2021학년 좀 높였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마지막 발악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다음 년부터 학생부 종합전형을 약간 줄이면서 교과가 약간 늘어나는 모습도 있고요. 더 정확하게 분석한 다음에 2022학년 입시에 대한 건 따로 방송을 해드리겠지만 생각보다 교과 전형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이 비중이 조금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정시에 대한 비중이 좀 높아지는데 그래도 결국은 학생부 종합전형과 정시에 대한 양극화 현상이 일어날 거다라고 보고는 있어요. 자, 2021학년 같은 경우 일단은 딱 보셨을 때 교과 전형이 많고 학생부 종합 전형이 한 24.8%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교과 전형이 제일 많은 거네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건 전국 단위로 봤을 때입니다. 전국 단위로 보면은 교과 전형을 많이 뽑아요. 그 이유는 지방에 있는 거점대학교를 하나 예를 들자면 뭐 전남대학교나 경북대학교를 하나 예를 들게요. 만일 대구 지방이나 경상도에 있는 아이들 중에 공부를 잘하고 생기부를 잘 준비한 아이들은 다 서울로 갈 겁니다. 그 아이들이 1등급대 아이들부터 생활기록부가 형성돼서 갈 거고 2등급대 아이들 중에서도 생기부가 어느 정도 구성이 됐다면 서울로 가겠죠. 그리고 남아있는 아이들을 선발하다 보니까 생활기록부에 대한 수준이 좀 낮아졌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단순 수치인 교과 전형을 통해서 학생을 선발하는 게 훨씬 우수한 아이들을 선발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경북대나 전남대 같은 지방 거점대학교나 지방에 있는 학교들은 서류보다는 학교 성적에 대한 부분을 단순 내신을 통해서 더 많이 보고 그리고 학교 수준을 구분하기 위해서 수능 최저라는 걸 좀 적용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지방으로 따져봤을 때는 교과 전형이 많아 보이지만 서울로 올라오게 되면 이야기가 좀 달라집니다. 자, 서울 주요 대학교를 봤을 때 교과 전형은 한 3,599명, 그러니까 전체 비율의 한 14%밖에 안 됩니다. 전체를 뽑는 게 한 70% 정도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지금 뽑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원이 이루어질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학생부 종합전형을 많이 뽑고 있는데 과연 우리 아이가 학생부 종합전형이 준비가 잘 돼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꼼꼼하게 체크할 필요가 있고요. 자, 그러면 우리 아이가 교과를 넣어야 될까요? 종합을 넣어야 될까요? 아니면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논술로 가야 될까요? 그거에 대한 기준선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수시가 70%입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준비하는 수시가 70%인데 그 70%는 전체 수시를 말하는 거고 우리 아이가 준비하고 지원하는 것은 70%가 아닌 퍼센테이지가 다시 나눠지겠죠. 교과전형, 특기자, 학생부 종합전형, 논술 이런 식으로 뭐 외국인 특히 이런 기타 실기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크게 세 가지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전형. 자, 지금부터 우리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나 우리 학부모님들 우리 아이의 서류를 보시면서 우리 아이가 과연 어떤 전형을 집어넣었을 때 가장 좋은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한번 잘 따져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 교과 전형입니다. 우리 아이가 주요 과목 내신 등급이 한 1.0에서 1.7등급 정도가 돼요. 이거는 주요 과목인 겁니다. 문과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이과는 국어, 영어, 수학, 과학이겠죠. 1.0에서 1.7 정도가 됐을 때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교, 일명 좀 상위권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데 가장 높게 볼 수 있는 학교는 한양대학교라고 보시면 되는데 한양대학교는 한 1.0에서 1.3등급 사이 정도가 형성되고 거긴 최저가 없다 보니까 생각보다 등급대가 엄청 높아요. 그 밑으로 깔리는 대학교는 중앙대학교와 외대 이런 식으로 교과 전형 대학이 나눠지는데 이 얘기는 스카이, 일명 서울대, 연대고대 그리고 서강대학교와 성균관대학교는 일단 교과 전형이 없기 때문에 학종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 학생들만 지원이 가능하고 교과 전형으로 말씀드린 대학교는 그 라인선에서 형성이 되는데 밑으로는 홍익대학교, 숭실대학교, 국민대학교, 숙대 이렇게도 교과 전형으로 뽑는데 아이들의 합격선은 한 1점대 중후반 라인이 형성돼야 되고 홍익대 같은 경우는 2등급대 아이들도 합격선을 형성하는데 요번 연도는 조금 향상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최저 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1.0에서 한 1.7 정도 됐을 때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교 말씀드렸던 한양대나 그리고 중앙대학교 그리고 홍익대학교 라인, 숙대 요런 라인으로 좀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신 교과 전형 집어넣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바로 수능 최저입니다. 수능 최저를 맞춰야 돼요. 그러면 수능 최저의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시잖아요. 6월 모평 성적을 기준으로 일단 잡으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가 그런 얘기를 해요. 6월 모평, 엄마 내가 그날 배가 좀 안 좋아갖고 시험을 망쳤는데 내가 잘 볼 자신 있어. 걱정하지 마. 네, 저는 그 말을 절대 믿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난이도가 무너진 거기 때문에 6월 모평과 9월 가채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냉정하게 우리 아이가 수능 최저를 맞춰올 수 있는지를 봐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6월 모평이나 9월 가채점을 봤을 때 원하는 대학교에 최저가 맞춰져 있어야 됩니다. 만약 우리 아이가 숙명여대를 집어넣을 거예요. 여학생인데 숙대를 집어넣을 건데 우리 아이가 한 등급이 1.7등급 정도 돼요. 1.7이면 솔직히 숙대 충분히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저가 해봤더니 두 개 합이 둘둘사가 아니고 235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그럽니다. 엄마 걱정하지 마. 내가 한 등급 올릴 자신 있어. 아니라니까요. 235 최저 맞는 학교를 찾으셔야 됩니다. 이해가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수능 최저는 어느 기점으로 하면 좋아요? 6월과 9월 성적 기점으로 하면 그걸 가지고 수시를 지원하는 게 맞다. 엄마 나 올릴 수 있어. 잘 모르겠습니다. 1.8에서 2.4등급 정도 되면 서울권에 있는 중하위권 대학교부터 시작해서 수도권에 있는 대학교들 가천대나 경기대학교 이런 수도권에 있는 대학교들을 좀 받쳐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 라인 안에서 대학을 구성할 수 있다는 건 1.0부터 한 2.4, 2.5 이 정도 등급대가 좀 형성되면 그리고 경기대학교 같은 경우는 3등급대도 뚫고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대학마다 점수를 환산해서 구해보신 다음에 우리 아이가 교과 전형을 어떻게 형성할 수 있는지를 찾아보시면 돼요. 그런데 만약 우리 아이가 환산 점수를 돌려봤는데 갈 수 있는 교과 전형이 없다. 그러면 아웃이겠네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우리 아이가 만약 한 2.5등급 정도가 돼요. 근데 경기대를 갈 건지 안 갈 건지를 정하고 교과를 돌려봐야겠죠. 왜? 2.5등급이면 솔직히 경기대 가는 거 마음에 안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따지면서 우리 아이가 교과를 갈 수 있는지를 우선 체크를 해보세요. 이 얘기는 3등급 중후반부터는 교과 전형 집어넣는 거 쉽지 않고 4등급 아이들은 교과 전형은 아예 없는 겁니다. 이 부분들 그리고 우리 아이가 수능을 못 맞춰오잖아요. 그러면 없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한 1.5등급 정도 되는데요. 수능만 보면 4, 5, 6 이렇게 깔아와요. 네, 교과 전형 집어넣기 쉽지 않겠죠. 아니면 최저 없는 학교를 찾아야 됩니다. 광운대학교나 이런 학교에다가 지원하시면 되는데 1.5등급 아이가 광운대학교 갈까요? 네, 가는 케이스들이 생각보다 있습니다. 최저 무서워서. 자, 두 번째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솔직히 1년 농사 지어서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거 고등학교 3학년 때 알았잖아요. 그러면 솔직히 쉽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학생부 종합전형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성실하게 형성하고 준비해온 아이들이 합격선을 높게 형성하는데, 일단 교과와 비교과를 균형적으로 평가를 하는데 일단 교과 성적이 좀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은 단순 내신 등급만 가지고는 말씀드리기 어려워요. 그런데 단순 내신 등급을 가지고 원점수를 보편화시켰을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원점수를 보편화시켜서 그냥 일반 고등학교를 기준으로 학업 성적을 구해봤을 때, 그럴 때 보편적으로 2등급 아이들이 좀 많이 합격선을 형성하고 있고요. 만약 우리 학교가 만일 내신 따기가 좀 힘든 학교였다, 특목고 빼고라도, 그러면 3등급 대 아이들도 충분히 대학 라인을 구성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하셔야 되는데, 요거는 저희가 저희 컨쇼에서 원점수를 통해서 대학 분석하는 거 방송 3편이나 올려드렸습니다. 그걸 보시면서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보편적인 등급으로 봤을 때는 한 2등급 정도 아이들, 그리고 도전권으로는 3등급대 아이들, 그러니까 4등급대 아이가 우리 학교가 성적을 구성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는 학교로서 4등급인 특목고나 이런 게 아니라면 일반 고등학교에서 4등급이 학생부 종합전형을 한다는 건 생각보다 정말 쉽지 않은 겁니다. 특히 3등급 대 아이들 같은 경우도 솔직히 학생부 종합전형 하는데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대신 우리 아이의 성적표를 지금부터 보실 때 등급을 보지 마시고요. 원점수를 통해서 어느 정도 점수대가 형성되어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영어 시험을 봤는데 96점인데 3등급이 떠있다. 그거는 학교 수준이나 편차를 잘 봤을 때 생각보다 학교 수준이 높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96점은 충분히 서울 안에 있는 대학교들을 지원할 수 있는 원점수가 형성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할 때는 등급만 보는 건 아니고 우리 학교의 수준도 봐야겠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보편적인 데이터를 계산했을 때 2등급에서 3등급은 돼야지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할 수 있고, 또 하나 4등급 대 아이들은 그러면 준비를 못하나요? 수도권 대학교는 한번 해볼 만합니다. 수도권에 있는 대학교 같은 경우는 솔직히 내신 등급 좋은 아이들이 내려오지는 않기 때문에 수도권에 있는 뭐 강남대학교나 그리고 뭐 수원대학교 이런 학교, 한경대학교 이런 데는 충분히 한번 4등급 대 아이들도 학종으로 도전을 해볼 수는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생활기록부는 어떤 생활기록부가 있어야 되나요? 라고 했을 때 1등급 아이들은 최고로 유리하겠죠. 1등급 아이들의 생활기록부는 솔직히 잘 형성되어 있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런데 생각보다 1등급인데도 불구하고 생기부 수준이 완전히 바닥권을 가져오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학부모님들이 봤을 땐 우리 아이가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고 등급을 잘 짜놨기 때문에 생기부가 좋을 거라고만 생각하시는데 그거는 잘못된 생각일 수도 있으세요. 반드시 생기부의 점검이 좀 필요한데, 그게 꼭 이런 사교육 업체가 아니더라도 대학교 입학사정관들이나 아니면은 뭐 시에서 운영하는 이런 거를 통해서 무료로도 생활기록부 점검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잘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생활기록부에서 이제 좀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는 사항을 몇 가지를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 1학년 때부터 2학년, 3학년 때 우리 아이가 성적에 대한 원점수 추이가 어떻게 발전하는지, 등급이 얼마나 발전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만약 우리 아이가 1학년 때 4등급이었는데 3학년 때 1등급을 찍었다. 그러면 대학교가 생각보다 되게 높게 평가를 해요. 뽑고자 하는 시점이 고등학교 3학년이기 때문에 1학년 때 못했던 부분을 해결해내는 그 능력 자체가 학업에 따른 발전 가능성을 평가해 줄 수 있기 때문에 학업 성적표의 발전성을 좀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전공 학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만약 우리 아이가 경영과를 간다면 국어나 영어나 수학, 특히 수학에 대한 점수가 좀 월등히 좋으면 좋고 영어 점수도 좋으면 좋겠죠. 우리 아이가 만약 공대를 간다면 수학과 물리 이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되는 것들, 이렇게 전체적인 등급이 좀 낮더라도 우리 아이가 전공 학업을 얼마나 가져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따져서 봤으면 좋겠고요. 전공 활동이라는 것들을 동아리나 진로 활동에 어느 정도의 방향성과 스토리가 들어가 있는지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만일 1학년 때 만일 우리 아이가 유전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2학년 때도 유전이 있고 3학년 때도 유전이 있다면 그 부분은 전공에 대한 관심사가 발전할 수 있는 스토리가 연결될 수도 있겠네요. 이런 것들이 좀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찾아보고 전공과 관련된 활동들이 얼마나 동아리나 진로나 뭐 세부 능력 같은 것들을 꼼꼼히 읽어봤을 때 어떻게 포진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 또 하나는 학교에서 시킨 것만 한 게 아닌 자신이 무엇인가를 찾아가면서 연구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주제들이 있으면 좋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의 생활기록부를 읽어보시는데 동아리에
되게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뭐 A라는 실험도 했고 B라는 연구도 했고 C라는 연구도 했고 D라는 실험도 했고 이런 식으로 되게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생활기록부는 우리 아이가 되게 다양한 활동들을 했구나 라고 평가하지 않고요. 그냥 모든 학생들이 하는데 참여한 활동이기 때문에 그 생활기록부는 좋은 활동이 아니에요. 대신 어떠한 활동 안에 우리 아이의 구체적인 과정과 그걸 통해서 뭔가를 발전시키고 배워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내용들로 통해 가지고 한두 개의 주제를 통해서 글이 구성되어 있다면 그 생활기록부는 좋은 생기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학교쌤 평가 라인이라는 게 있는데 학교 선생님의 평가 글이 좀 들어가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세요. 자, 생활기록부를 열어봤더니 우리 학교 선생님이 우리 아이는 토론에 대한 진행 방향에 대해서 열심히 했던 부분을 어필해 주시면서 토론에 대한 우수한 능력을 갖고 있거나 수학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어떤 자기만의 자기주도 학습 능력에 대한 부분을 어필하면서 수학에 대해서 끊임없이 노력할 수 있다라는 이런 선생님의 어떠한 잠재 능력에 대한 평가글들, 이런 평가글들을 좀 다 찾아냈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들을 찾아내서 어느 정도 구성이 되어 있는지 이런 걸 통해 갖고 생활기록부를 체크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얼마큼 형성되어 있냐에 따라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활동만 읽는 게 아니고 그 활동 안에서 우리 아이가 무엇인가를 찾아가 보고 무엇인가 연구하기 위해서 자신만의 어떤 노력들 이런 부분들이 꼼꼼하게 잘 형성되어 있는 게 진짜 좋은 생기부이기 때문에 학생의 개인의 이야기들이 얼마나 잘 형성되어 있는지 좀 꼼꼼하게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논술. 내신 등급 6등급만 돼도 충분히 지원이 가능해요. 그런 거 되게 많이 물어보세요. 논술에 내신에 대한 비중은 어느 정도 되나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8, 9만 안 찍으면 된다라고 제가 얘기하거든요. 거의 감점 처리가 안 되고 6등급 이내면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세요. 자, 자연계는 일단은 우리 아이가 이제 논술에 대한 문의가 되게 많습니다. 우리 아이 논술해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자연계 학생들은 좀 냉정하게 말씀드린다면 우리 아이가 학교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2등급 때 초반이 안 나온다면 솔직히 논술 준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모의고사를 봤는데 우리 아이가 좀 난이도가 높은 문제를 좀 풀어낸다면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겠지만 난이도 문제들을 좀 많이 틀려 D난이도, E난이도 아예 못 건드린다 그러면 논술도 못 건드립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냉정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는 5등급인데 교과 준비도 안 돼 있고 학생부 종합전형도 준비를 안 하다 보니까 그나마 남아있는 논술을 이제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아이들을 저희가 들러리 일명 허수라고 합니다. 생각보다 논술은 실질 경쟁률이 높지 않아요. 그 이유는 첫 번째 최저로 못 맞춰오고요. 두 번째 준비가 안 된 학생들이 할 게 없으니까 들어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렇게 들러리수론 안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어떤 기준을 잡아야 되나요? 일단 최소 기준은 수학 성적이 최소 2등급 초반은 나와야 되고요. 모의고사 시험 봤을 때도 2등급 정도는 형성돼야지 중하위권 대학교 논술을 한번 노려볼 수 있다. 수학을 못하는데 수학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갑자기 지금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해가지고 논술을 한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럴 거였으면 고등학교 수학부터 잘했을 겁니다. 그리고 문과 애들 같은 경우는 솔직히 좀 단순 기간 안에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아이가 좀 독해 능력이 뛰어나거나 글에 대한 구성이나 이런 것들을 좀 볼 줄 알고 사탐에 대한 지식이 많으면 되게 좋습니다. 사탐에 대한 지식이 많으면 좋은 이유가 결국은 지문이 학교 안에 있는 지문으로 많이 나오다 보니까 지문에 대한 내용을 알고 보면 좀 편하게 지문을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대신 사탐에 대한 기본 지식이 없더라도 그 지문을 보고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와 그 의도를 학교가 낸 문제에 맞게끔 쓸 수 있는 능력만 됐다라면 충분히 해볼 만한데 그러면 이 능력은 어떻게 평가를 받아야 되나요? 테스트를 한번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학교가 지금 모의 논술이라는 걸 진행을 하는데 그걸 신청을 안 했더라도 모의 논술 시험지를 뽑아서 시간 내에 문제를 풀고 쓴 다음에 그걸 대학교가 준 채점표가 있어요. 그 채점표 기준에 맞게끔 해보면 우리 아이가 답을 어느 정도로 형성해내는지 아니면 그거를 좀 가까운 지인들, 국어 선생님이나 아니면 논술 테스트하는 학원들이 있거든요. 그런 데다 좀 맡겨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냉정하게 테스트를 한 다음에 우리 아이가 할 수 있는지를 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할 게 없으니까 한다? 그거 들러리 서로 가는 거고 그 시간에 수능 공부나 하는 게 훨씬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논술에서 정말 중요한 건 뭡니까? 교과 전형이랑 똑같은데 수능 최저예요. 수능 최저로 못 맞춰오는 비율이 엄청나게 높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수능 최저의 기준은 어떻게 잡는다고요? 6월 성적과 9월 성적 가채점이 나왔을 때 그때 만들어진 성적 최저를 맞추시는 게 맞는 겁니다. 엄마 나 한 등급 올릴 수 있어.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 잘 모르겠습니다. 이해가시죠? 자, 8월 1일이 됩니다. 이제 수시 기간에 들어가요. 뭘 해야 될까요? 기간마다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님들이 해야 될 것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은 뭐 해야 돼요? 기말고사에 올인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비교과 활동 마무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죠. 더 뭐가 중요한가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기말고사가 더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8월 1일부터 8월 8일 사이에 뭘 해야 되나요? 기말고사가 만약 안 끝났다면 기말고사를 마무리를 하는 기간인 거고요. 만약 기말고사가 끝났다면 이제 생기부를 만들기 위한 비교과 활동에 대한 계획과 어떠한 활동에 대한 라인을 구성하는 게 8월 첫째 주에 해야 될 거고요. 자, 이제 8월이 지나서 8월 9일부터 15일 사이 두 번째 주에는 이제 기말고사가 거의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우리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은 학업에 대한 수능을 간다라는 전제 조건이 없다라면 이제 다 끝난 거예요. 기말이 마지막이거든요. 재수하실 거면 네, 2학기 성적 챙기셔야 돼요. 자, 9일부터 15일 사이에는 생활기록부에 대한 활동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그거를 이제 활동을 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 생각보다 아무것도 안 해요. 왜? 다들 그럽니다. 학교에서 아무것도 안 시킨대요. 야, 인간적으로 아무것도 안 시키면 안 하냐? 그냥 하면 되잖아. 꼭 시켜야지만 하나? 이런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동아리나 진로활동 정도는 챙겨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8월 9일부터 15일 사이에는 생활기록부에 관련된 활동들에 대한 보고서나 어떤 근거자료를 만드는 활동이고 16일에서 22일이 되게 되면 이제 생활기록부가 작성되는 기간이 들어갑니다. 보통 9월 16일 날 마무리가 되는데 학교 선생님들이 생기부를 작성하는데 보통 한 달 정도를 먹고 들어가세요. 요번에 좀 보름에서 한 달 사이에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고등학교 3학년 활동들에 대한 생기부가 이제 구성이 되기 시작하거나 좀 늦어지는 학교들은 9월 말에 할 텐데 이게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해요. 8월 16일 날 정도는 내가 고등학교 3학년 생활기록부에 어떤 활동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들어가는지 구체적으로 모르더라도 내가 어떤 활동에 대한 주제의 키워드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요번에 생활기록부 마무리가 9월 16일이에요. 16일 날 마무리된다면 자기소개서 쓰면 자소서 쓸 시간 모자라요. 그렇기 때문에 8월 중순에는 자기소개서라는 거에 대한 라인을 구성을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생활기록부 안에 무엇이 들어가는지 반드시 체크를 하고 그걸 작성해서 체크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자소서 라인을 구성을 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8월 23일에서 29일 사이에 대학을 조사하고 라인을 짜야 돼요. 왜? 기말 성적표가 나왔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과 교과전형을 어떻게 갈 건지 이거에 대해서 1차적으로 큰 틀을 잡아놓고 그 잡은 걸 갖고 8월 30일부터 9월 첫째 주에는 자소서가 본격적으로 개요가 잡히기 시작해야 됩니다. 자기소개서 계획 및 개요가 잡혀야 되고요. 자기소개서 1번과 2번과 3번이 개요가 잡히면서 이제 자소서를 써 내려가는 시기가 되는 거고 9월 6일부터 10일 그 한 주는 자소서에 거의 올인 들어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생활기록부를 마무리하면서 자기소개서에 올인하고 대학 라인을 1차 구성해 놓은 걸 가지고 자소서 4번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4번이 들어간다면 그걸 어떻게 구성할 건지 또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서 8월 13일부터 22일 사이에는 모든 자소서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야 되고 대학교도 완전히 상중하 라인에 6개 대학교 수시 어떻게 할 건지가 다 정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22일 날 접수가 시작되는 건데 접수 기간도 생각보다 한 일주일 정도 그 사이에도 자기소개서가 계속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는 학생들도 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땐 22일 날은 좀 정확하게 자소서가 마무리되고 대학 라인이 구성이 돼야 된다. 그리고 교과전형 집어넣는 아이들은 22일부터 첫날부터 경쟁률이 어떻게 들어오고 있는지를 체크하기 시작해야겠죠. 결국은 교과전형은 학과가 중요한 게 아니고 대학을 보고 집어넣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경쟁률이
교과에 미치는 합격 컷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보니까 그 부분들을 좀 잘 체크를 해야 되고요. 나중에 대학 라인을 할 때 정말 많이 질문하시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학생부 종합전형할 때 우리 아이 학과를 좀 이게 좀 바꾸려고요. 우리 아이가요, 영어 영문과를 준비했는데요. 우리 아이 성적이 좀 부족해갖고 특목고 아이들이랑 부딪히면 질 것 같으니까 사학과로 돌리려고 하는데 어떠세요?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학과를 지정하는 데 있어서 전공적합성이라는 부분을 생각해서 생기부를 형성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학과를 함부로 변경하시면 안 돼요. 학과 변경하시면 되는 학교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서강대학교나 이화여대처럼 전공에 대한 부분을 좀 덜 보는 학교들은 학과를 크게 변동하셔도 되지만 가능하면 전공적합성이라는 부분과 학과에 대한 관심도를 대학에서 체크를 하기 때문에 학과를 확 바꾸시면 안 돼요. 그건 어머님들 세대예요. 어머님, 아버님 7, 80년대에는 솔직히 학과를 보고 들어가는 게 어디 있었어요. 우리가 점수에 맞춰서 그냥 대학을 갔지. 그렇기 때문에 학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겠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을 하는 데 있어서는 학과를 함부로 바꾸는 거는 되게 리스크가 높은 거고요. 또 학과를 함부로 바꾸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영어 영문과는 2등급 아이가 들어가는데 사학과가 4등급이 들어간다고 보이는 거예요. 아까 보여드렸죠. 학생부 종합전형 입시 결과 보지 마시라고. 그러니까 그거 하나도 중요한 거 아닙니다. 등급대가 뒤로 밀린다라는 건 그만큼 특목고 아이들 많이 들어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던지지 마십시오. 전공적 합성 무너뜨리고 합격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대신 어느 정도 바꿀 수 있냐면요. 계열 움직임은 가능합니다. 계열 움직임. 국어국문과 관련 아이가 문해창작이나 한국어 문학, 국어국문과보다 한국어 문학이 조금 더 낮게 형성은 돼요. 대신 전공성이 그렇게 크게 무너지진 않죠. 요렇게 움직이는 건 괜찮아요. 우리 아이가 경영학과를 가려고 했는데 점수대가 좀 부족해서 경제학과를 가려고 한다. 솔직히 경영과 경제는 전공하고 이 전공적 합성을 맞추는 게 좀 틀리지만 그래도 그렇게 경상계끼리 이동은 가능해요. 경영학과 가려고 했는데 우리 아이가 수학이 좀 좋아요. 그래서 통계 쪽으로 돌리려고 합니다. 네, 괜찮습니다. 비슷한 라인이잖아요. 경상계가 결국은 계산기 두들기는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화학공학과 가려고 그러는데 화공과가 좀 생각보다 좀 인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신소재나 환경이나 화학과 쪽, 그러니까 순수 자연과학, 화학으로 가려고 합니다. 이렇게는 가능하겠죠. 화공에서 파생된 게 에너지, 뭐 환경, 신소재 이런 쪽으로는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대신 우리 아이가 화학공학과를 가려고 했는데요. 점수가 좀 안 될 것 같아 가지고요. 우리 아이가 그런 거 있죠. 좀 낮은 과 뭐가 있을까요? 도시공으로 가겠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아이가 경영과를 가려고 그랬는데 거기에 생각보다 높게 형성돼서 불어불문과로 빼려고요. 그게 말이 됩니까? 경영 준비하던 애가 왜 불어불문으로 가죠? 프랑스에 대한 이야기가 없을 텐데. 그냥 하나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예전에 부산에 있는 어떤 학생이 한 명 있었는데요. 특목고 학생입니다. 그런데 서울대 연대고대를 다 집어넣었어요. 서울대 연대고대를 집어넣을 때 학교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서울대 사회학과 집어넣으면 솔직히 거긴 인기과니까 불어불문과를 집어넣자. 그리고 연대나 고려대학교도 다 과를 무너뜨리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부모님이랑 학생을 엄청나게 설득했어요. 서울대 불어불문 넣는 건 어쩔 수 그러니까 그러시면 저 연고대는 나한테 달라고. 그러니까 서울대 모르겠는데 연고대는 저 달라고. 그래서 연대랑 고대는 정상적으로 사회학과를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1차 합했거든요. 그런데 서울대학교는 아예 예비도 안 떴어요. 그러니까 아예 없었어요. 완전 불합격.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서울대학교도 아무리 세다 하지만 연세대학교 사회에 최초 합을 했다라는 건 서울대학교도 사회학과 집어넣었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전공적합성이에요. 근데 학교에서 불어불문을 집어넣은 이유는 사회학과 합격한 아이들의 등급대가 불어불문보다 그냥 등급대가 높다라는 이유 하나였는데 아까 데이터 보여드렸죠. 대학교 그렇게 입시 결과 볼 필요 없다고. 어떤 아이들이 어떻게 구성돼서 들어왔는지에 따라서 등급은 낮아 보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급 보고 학과 엎지 마시고요. 엎어버리지 마시고 계속 준비했던 학과로 밀고 들어가는 게 훨씬 유리할 수 있는데 만일 좀 도망을 가더라도 계열에 맞게끔 도망가는 게 맞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자, 제가
제가 준비한 수시 입시 설명의 1부는 여기까지고요. 그러면 잠깐만 기다려 주시면 2부에 윤현정 컨설턴트가 입시 생활기록부 작성에 대한 마무리, 어떻게 이제 고등학교 아이들이 마무리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성적표를 어떻게 분석해서 어떤 수준의 우리 아이의 위치에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 드릴 겁니다. 지금까지 합격을 하는 DNA 서영진이었고요. 수시 입시 설명의 1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2부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입시 설명회 2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입시 컨설턴트 윤현준입니다. 제가 2부에서 준비한 것 두 가지를 먼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기록부 작성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두 번째 우리 학생의 성적표를 어떻게 분석하고 확인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생활기록부 작성 마무리 전략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활기록부 마무리. 지금 현재 고3 2020학년도 학생 고3 생기부가 없다. 과연 정말 그럴까요? 학교마다 아마 편차는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요. 아마 이게 어떤 학교마다 차이를 핑계대기에는 너무 늦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지금이 늦게 끝나는 학교가 8월 중순까지 기말고사가 마무리되는데요. 그 안에서 마지막 생기부를 만들어야 된다고 과감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동아리와 진로, 최소 1개에서 2개에 대한 활동을 꼭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이제 서영진 컨설턴트가 말씀하셨듯이 기말 기간이라면 기말에 집중해 주시고요. 마치자마자 바로 동아리와 진로에 관한 활동 1개, 2개를 꼭 해야 된다. 그 이유가 바로 필요한 건 바로 전공성과 지원 동기를 확실하게 생활기록부에 어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공성을 뚜렷하게 가지고 가면서 학과에 대한 방향성을 생활기록부에 잡아주시는 작업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학과를 파악하셔야 됩니다. 전공적합성과 학과랑 맞춰야 되겠죠. 간단하게 워크넷에 들어가서 제가 되고 싶은 직업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케팅 전문가가 되고 싶어요. 워크넷에서 마케팅이라는 검색을 했습니다. 다양한 마케팅과 관련된 직업이 나오게 됩니다. 거기서 저는 광고 홍보 마케팅 전문가를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과연 이 전공을 하려면 어느 학과를 가면 좋을까 보겠습니다. 두 가지가 나오네요. 경영학과와 신문방송학과. 물론 광고 홍보가 앞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신문방송학과가 나왔는데요. 일반적으로 마케팅 전문가 하면 딱 떠오르는 게 경영. 그래서 경영학과. 경영학과를 한 가지 사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학교의 경영학과에 대한 인재상에 대한 세부 내용입니다. 그 사항들을 보면요. 인재상에 맞는 다양한 역량 또는 지식, 함양해야 될 태도 부분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사항, 마지막 혹시 보이시나요? 지행일치 역량. 물론 이 대학을 빗대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자, 어떤 부분이냐? 지행일치, 이런 부분입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된다. 지행일치. 결국은 1학년, 2학년 전체적인 계획한 부분이 있죠. 뭐 진로 활동에서나 동아리 활동, 자율 활동 또는 세부 과목에서 나는 이러한 부분에 관심이 생겼고 이러한 부분을 탐구하고 싶고 이러한 부분을 연구하고 싶어요 라고 했을 경우에 마지막에 과연 실행을 했을까 라는 부분을 생활기록부에서 확인하고 싶다는 거죠. 이런 부분이 대학에서 보고 이 학생은 전공 적합성 방향이 우리한테 맞구나. 한 번 더 보자. 그러면서 세부 사항까지 검토하게 되죠. 그런 부분에서 좋은 점수를 가지고 갈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런 부분이 생활기록부에 꼭 기록돼야 된다는 거 명심해 주시고요. 또 학과별로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전공 소개와 함께 세부 분야
무엇을 배우는지 대학교 홈페이지에 모두 나와 있습니다. 자, 마케팅 전문가가 되고 싶다. 그러면 마케팅 과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뭐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요. 하나가 나오네요. 사피? 사피가 뭐지? 마케팅에서 중요한 부분이구나. 예, 책을 찾아서 확인할 수도 있을 것이며 여러 참고 문헌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겠죠. 결국은 그런 것들을 찾아보니까 저는 마케팅 전문가가 되고 싶은데 사피, 마케팅 믹서라는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 마케팅 믹서가 제품 개발, 가격 정책, 그리고 유통 과정, 판매 촉진이 있네. 이런 부분을 어디다 넣을 수 있을까요? 물론 학생의 임원이라면 학생의 활동 또는 뭐 전체적으로 우리 학급에서 어떤 행사를 기획하고 만들어 나갈 때 이런 부분이 들어가게 되어 있죠. 과연 어떤 행사를 하게 되었고 필요한 경비가 얼마였으며 전략은 어떻게 세웠고 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한 우리 학생들을 참여시키기 위한 어떤 촉진 이벤트를 했는지 이런 부분을 녹여내시면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 맞춰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제시하는 학과에 대한 이해를 학교 홈페이지에서 해주시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된다는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한 개 학교만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고자 하는, 우리 학생이 가고자 하는 2개, 3개 대학의 학과를 검색해 보시면요. 공통되는 부분이나 비슷한 유형들이 나오니까요. 그런 부분을 어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로 독서 영향입니다. 자, 1학년 때, 2학년 때 했던 부분을 3학년 때 마무리 작업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너무 많이 물어봅니다. 어떻게? 진로 독서는 3학년 때 마무리를 전공 독서, 전공 독서, 전공 독서, 전공 독서를 해야 되나요? 아닙니다. 3학년 때 오히려 여러 갈래로 뻗어져 있던 것을 1개, 2개로 마무리하는 작업 하셔야 되거든요. 그 부분에서 제가 추천을 드린다면요. 전공 독서, 그리고 다양성. 결국은요, 전공 관련 2개의 독서, 역량과 관련된 1개의 독서, 인성과 관련된 1개의 독서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독서에 대해선 학생의 호기심 또는 직접 탐구력에 관한 타 도서도 가능하니까요. 그렇게 한번 접근해 주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PR 기법. 자, 나를 알려야 되죠. 결국은요, 학교에 내가 활동한 사항을 알리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 교사와 관계가 정말 좋다면 교사가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요. 교사 한 명당 관리하는 학생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내가 지금까지 전공에 관한 지식은 이런 부분을 했고요. 그를 통해서 독서, 토론 또는 자료 분석, 실험 등을 통해서 나 스스로 자기 주도성을 가지고 이런 부분을 탐구하고 연구했습니다. 그것들을 어떻게? 나의 능력을 확실하게 우리 담당 선생님께 어필하셔야 됩니다. 혹시 대화가 불가능하다면요. 저희 컨쇼에서 이야기는 탐구 요약본을 내셔도 되고요. 보고서가 마무리되었다면 보고서 부분을 내시는데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자면요. 포스트잇에 내가 어떤 부분, 어떤 역량, 어떤 키워드가 적혔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함께 제출해 주신다면요. 교사들이 그 부분을 보고 생활기록부에 좀 더 좋게 어필해 줄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소통 능력이라면 선생님, 저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소통 능력에 관한 부분을 생각해보고 배우게 되었어요. 탐구를 하면서 논문이 처음에는 되게 찾기 힘들었는데 논문을 보면서 다른 지식 확장을 위해서 책을 무엇을 보게 되었고 그 책에서 나온 내용을 가지고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내게 되었어요. 라고 짧게 한번 어필해주는 이런 전략도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요. 고1, 고2 생기부 및 고3 활동에서 연결고리를 찾아야 되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전체적인 생활기록부를 하나씩 다 보셔야 되겠죠. 물론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겁니다. 하지만 마지막 마무리잖아요. 작은 부분도 놓치지 말고 하나씩 보시면서 확인을 해보시면요. 나의 진로와 관련된 부분. 두 번째, 고등학교의 과목. 학교마다 조금씩 다르잖아요. 지금 현재 어떻게 과중반이 있는 학교에서는 다른 친구들과 다른 과목을 했을 수도 있을 거고요. 그런 부분의 과목도 파악해 보시고, 세 번째, 기존 생기부의 역량 및 활동을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 구분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그 연결고리로 통해서 마무리를 해 주셔야 되는데요. 이걸 가볍게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진로 부분을 생활기록부에서 찾았습니다. 특이한 부분이 두 개가 나왔네요. 특징적인 부분이. 첫 번째, 경영에 대한 관심이 많이 나타나 있고, 두 번째,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이 많이 나타나 있네요. 그 과목은 사회 과목과 수학 과목에서 두드러지게 제 탐구 역량이라든지 보고서 역량이라든지 문헌 찾아서 분석하는 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와 있고, 생활기록부에서는 학교 임원 활동을 했고 분석을 잘하고 친구들 의견을 잘 듣는다. 이런 특징들을 찾았다면 이렇게 어필하시면 되죠. 학교 축제를 위한 자료 분석을 하던 중에 마케팅 전략을 알게 되었고, 설문조사를 통해 적용한 후 축제를 잘 마무리할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적히겠죠. 그런 후에 마케팅 부분에서는 시장조사가 선행되어야 하며, 마케팅을 잘하기 위해서는 시장조사가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 그 위에 스왑 분석이나 STP 전략이 더 세분화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게 되었음. 여기서 스왑 분석은 우리의 강점이나 장점이나 기회나 위기냐 이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너무나 교수님들이 잘 알고 있는 부분이요. 하지만 STP 같은 경우는요, 장기 계획이 아니거든요. 장기 성과를 위한 부분이 아니라 STP라는 중장기 계획이죠. 이를 통해서 내가 어떤 부분을 좀 더 역량을 연구할 수 있는 계기를 찾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내가 어떠한 진로, 전공과 관련된 책과 어떠한 능력치를 보여줄 수 있는지 함께 어필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은 생활기록부에서 나타낼 수 있는 분야. 자, 마케팅 전문가가 되고 싶다고 했잖아요. 결국은 너희 학교에 마케팅이 있다는데 마케팅을 가서 꼭 배우고 싶어요 라는 억지보다는요, 마케팅이 좋아요. 그냥 마케팅이 좋아서 이곳에 와서 제가 정말 열심히 배워서 활용하고 싶고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싶어요 라고 접근하시면 더 좋다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여기서 제가 또 한번 말해요. 생활기록부는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면서 하나하나 요소별 파악을 잘 하셔서 꼭 좋은 생기부를 마무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성적표 분석에 대해서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생활기록부 마무리와 연결을 시키지 마시고요. 따로 한번 봐주시면 오히려 지금 시청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성적표 분석에서 중요한 거, 자, 내신이 1.3이 나왔어요. 보편적으로 내신 1.3 정도, 그래도 1등급 초반, 고려대나 성균관대 한번 넣어볼 수 있지 않을까 탈락을 했어요. 오히려 중앙대 학교장 추천에 합격했네요. 여기서 일부에서도 서영진 컨설턴트가 계속 말씀드렸죠. 학교 수준 또는 학교 파악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파악을 할까요? 단순히 내신 1.3 이것만으로는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성적표를 전체 다 분석을 한다는 거죠. 자, 내신 성적표의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어, 수학, 영어, 통합사회, 통합과학, 기술과정 평균으로 해서 종합 내신이 1.8이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강자 수는 똑같이 제가 200명으로 맞춰 드릴 거요. 편차 평균 원점수는
기존의 사례를 조금 활용을 했습니다. 첫 번째요. 성적표 분석을 통한 지원 학과를 선정하실 때 교과 부분에서 어떻게 접근하면 좋으냐.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분야를 네 분야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인문계열, 두 번째 사회계열, 세 번째 자연과학계열, 네 번째 공학계열. 자, 이 계열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아래를 보시면 되겠죠. 인문계열은 국어, 국문, 사학, 영어, 영문, 철학 등이 있고 마지막에 쭉 내려가서 공학계열은 기계, 전기전자, 컴퓨터, 산업공학, 토목 등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여기 성적표로 보았을 때요. 어느 계열에 넣었을 때 가장 유리할까요? 자, 첫 번째 공학계열을 보겠습니다. 공학계열에서는 중요한 점수가 어떻게 되겠죠? 예, 수학과 과학이 일단 되겠죠. 수학은 전체적으로 갔을 때 3등급, 과학을 보니까 2등급이네요. 5등급. 자, 2등급, 3등급, 1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나왔을 때 일단 공대에서 중요한 수학은 3등급, 과학에서는 2등급이네요. 자, 이런 식으로 봐보셨을 때 공학 계열로 넣었을 경우에는 네 번째 순위가 될 거고요. 결국은 4개 계열 중에서 가장 넣으면 안 되는 계열이 되겠죠. 그 다음에 자연과학 계열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사회 계열이 될 거고 인문 계열. 이 학생의 성적표로만 보았을 때는 등급과 편차와 원점수까지 감안했을 경우에는 인문 계열이 가장 유리하다는 겁니다. 여기서 보이시죠? 인문 계열에서 국어 91, 사회 93 가장 높다는 거죠. 이런 부분까지 함께 보셔야 된다는 거. 그 부분은 잠시 후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3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말씀드렸죠. 학교 수준 파악이 정말 중요하다고. 자, A라는 학생은 국어, 영어, 수학 단위수는 모두 4단위로 맞췄습니다. 등급은 1등급, 1등급, 1등급. B라는 학생 같이 보시게 되면 4등급, 2등급, 2등급. C라는 학생 보시겠습니다. 4등급, 5등급, 5등급. 물론 교과 부분에서는 A라는 학생이 가장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 아이의 생활기록부 내에 있는 성적표를 보면서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설명드리고 있잖아요. 그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등급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표준 편차와 원점수를 함께 봐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 한번 보겠습니다. A 학생. A 학생은요, 수학이 원점수가 97점, 평균이 62.6, 편차가 20.2. 결국은 이 많은 학생 중에 평균이 여기지만요, 우리 학생은 2부에 위치했더라도 학교 수준이 이렇게 늘어난다는 겁니다. 결국은 바닥에서 기본을 만들어주는 학생들이 많다. 그리고 평균치가 62.6인데 나는 97. 이 상위 레벨에서 조금 싸움이 있었다는 거죠. 학교 수준이 다소 그렇게 좋은 학교는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두 번째 B라는 학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점수가 95점, 편차가 9.4, 2등급이네요. 이 학생도 한번 보겠습니다. 평균 87.3, 표준 편차가 9.4, 20.2보다는 훨씬 낮죠. 이 그래프만 보더라도요, 어느 학교 수준이 높은지 쉽게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세 번째 C라는 학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6점 원점수, 그리고 표준 편차 1.7. 자, 평균은 96.5가 되겠네요. 평균치에서 비슷하게 나왔는데 5등급요. 평균보다 조금 떨어졌기 때문에요. 그 학생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표준 편차 20.2, 표준 편차 9.4,
표준 편차 1.7. 가장 학교 수준이 높은 곳은 A, B, C 학생 중에서 C 학생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학교 수준 파악을 먼저 해 보시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거치고 나서 우리 학생의 전략을, 지원 전략을 세워야 되겠죠. 자, 결국은 이 부분에서 요점을 말씀드리면요. 첫째, 성적표 분석하는데 원점수와 편차로 학교 과목별 수준을 파악해라. 두 번째, 성적 추이를 통해서 발전 가능성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저희 컨쇼에서 말씀드렸던 6등급, 3등급, 1등급 발전 가능성이죠. 이런 부분에서 성적 추이를 통해서 발전 가능성을 확인해야 되는데 여기서 학부모님들이 계속 물어보는 게 있어요. 수학이 6등급 나왔다가 국어도 6등급 나왔다가 모든 과목이 6등급 나왔다가 전부 다 올려야 되느냐. 물론 전체적인 부분에서 모든 과목을 상향으로 올린다면 정말 좋겠지만 그 부분은 아닙니다. 나의 주요 전공 과목만 올려도 충분하다는 거죠. 단 여기서 그러면 내가 관심 없는 과목은 떨어뜨려도 되냐? 그거는 아닙니다. 기준에서 내가 처음에 받았던 기준에서 유지를 하든지 함께 올렸던 많이 올렸던 과목보다는 조금 더 올려주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성적 추이를 통해서 발전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세부 능력을 통해서 그러니까 자기주도 학습 방향성을 어필하셔야 된답니다. 세특에서 누가 시킨 부분이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한 수업을 했다. 거기서 확장을 하시라는 거죠.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은요. 실험이나 독서를 통해서 그 속에서 나오는 연구를 하다 보면요. 분명하게 모르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스스로 찾아야 되겠죠. 찾고 난 다음에 연관성을 만들어서 어필을 하면 그런 부분이 생활기록부에 작성이 되겠죠.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단순 내신 등급을 관리해서 교과 전형을 준비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A라는 학생처럼요. 하지만 우리 학생의 성적표를 보는 방법은 이렇게 나눠져 있다. 꼭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물론 여기는 특목고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학교겠죠. 일반 고일 학생이 높은 학교요. 그러면 우리 학생의 전체적인 부분에서 잘 확인해 보셔야 된다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요. 서강대, 성균관대 기준으로요. 등급만으로 본다면 어떻게 해요?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알고 있는 서강대, 성균관대는요. 서용고 다음 레벨 대학이잖아요. 그 부분에서 4등급, 5등급, 7등급이 어떻게 지원이 가능할까요? 하지만 지원해서 합격을 하죠.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 합격 등급을 나타내는 기준표죠. 보시면 4등급 이하에서 6.4%, 3.9%, 12.6% 물론 계열별로 조금 다르게 나타나지만요. 합격한 사례가 있다는 거죠. 이 사례가 바로 뭐다? 내신 등급이 아니라 원점수와 표준 편차에 대한 결과라는 거죠. 이를 통해서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학교, 학과 분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런 것도 함께 봐주셔야 되겠죠. 주요 과목은 90점대 중반이 나와야 되고 전공 과목은 90점대 초반에서 중반 그리고 그 외 과목은 80점대 후반에서 90점대 초 서강대, 성균관대 기준입니다. 원점수로 대학을 선택하는 방법 서영진 컨설턴트가 많이 올렸습니다. 유튜브에서요. 컨쇼 원점수라고 검색해 보시면요. 나올 겁니다. 그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준이라는 학생과 제 이름 두 번째 컨쇼라는 학생의 두 학생의 성적표를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자, 과목은 국어, 수학, 사회, 과학. 마찬가지로 컨쇼도 국어, 수학, 사회, 과학. 보시면요, 예, 현준이라는 학생은 국어가 2등급, 335명 중에 2등급, 수학은 129명 중에 1등급, 사회 부분은 129명 중에 4등급, 물리2에서는 87명 중에 4등급. 컨쇼라는 친구는요, 국어가 301명 중에 2등급, 수학은 172명 중에 3등급, 사회는 172명 중에 2등급, 화학2는 41명 중에 4등급. 나머지 과목은 빼고 토탈적으로 현준이는 2.86이 평균으로 나왔고요. 컨쇼라는 친구는 2.57이 나왔습니다. 현준이와 컨쇼의 평균 성적은 2.57인 컨쇼가 더 높겠죠? 하지만 밑에 자연 계열로 지원할 시 현준이보다 컨쇼가 높은 게 아니라 내신 평균은 떨어지지만 전공 적합성에서 현준이가 더 높다는 거죠. 그 과목을 뭘 본다? 수학과 과학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현준이는 수학에서 129명 중에 1등급, 과학은 87명 중에 4등급. 컨쇼는 같이 수학과 보겠습니다. 172명 중에 3등급. 별 차이는 안 나죠. 거기에다가 또 보셔야 될 게 85점 원점수, 93점 원점수. 표준 편차는 약간 차이는 있지만 17.5, 19.9. 수학만 보더라도 현준이가 더 수학 부분에선 뛰어나다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자, 현준이는 선택과목으로 물투를 했고요. 컨쇼는 화투를 했네요. 여기에서 보셔야 될 부분이요. 총 학생들 인원이 많은 것 같은데 현준이 학교에서는 일단 335명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네요. 컨쇼라는 친구는 301명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네요. 근데 나의 경쟁자는 어떻게? 81명, 7명만 물투를 선택했고 그 중에서 내가 4등급. 거기서 원점수 볼게요. 91점. 컨쇼라는 친구 볼게요. 41명이 화투를 신청했고 그 속에서 4등급. 75점이네요. 여기서만 보더라도 어떻게? 표준 편차, 평균, 원점수에서 현준이가 훨씬 더 뛰어나다는 거죠. 결국은요, 진로 선택에 관한 긍정성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수강자 수에서요. 단 여기서 물리나 화학 성적 같은 경우에는요, 이 하나만 보셔야 되는 게 아니라 다른 학기 과학 과목도 함께 고려해서 평가한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사탐 과목도 비슷비슷하게 평가가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아마 성적표를 어떻게 보셔야 되는지 확실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고요. 이런 성적표 분석을 통해서 우리 학생이 지원하고자 하는 곳에 지원하시면 될 겁니다. 그 부분을 3부에서 우리 이우승 대표님께서 6개 대학 상, 중, 하 라인을 어떻게 잡아서 지원해야 되는지 확실하게 맥락을 짚어 주실 겁니다. 지금까지 입시 설명회 2부를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입시 컨설턴트 윤현준이었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컨쇼 대표 이우승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들. 자, 1부가 이제 끝났고요. 서영진 컨설턴트가 1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드렸고요. 2부 같은 경우는 윤현준 컨설턴트가 성적표 분석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남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수시 6개 상중하 대학 라인을 짜는 것.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면접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부터 차근차근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제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시작해도 되면은 어머님들께서 시작 한번 출발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1부에 잠깐만 뭐 준비가 잘못된 게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조금 힘들었긴 했는데 그래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 왔다 갔다 거려가지고 너무 죄송합니다. 오늘도 300분 정도가 오셨어요. 와, 오늘 처음 보신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지금까지 저희 콘쇼를 사랑해주시는 많은 학부모님들도 뵐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도 한번 열심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콘쇼 대표 이우승과 함께하는 수시 원서 6개 상중하 대학라인 출발. 네, 수시 원서 6개 상중하 대학라인 잡는 방법에 대해서 저와 함께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단계입니다. 저희 콘쇼에서 학부모님들과 상담을 할 때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바로 이거 하향 라인 잡기인데요. 물론 저희도 우리 아이 성적대로 더 좋은 대로 보내드리고 싶지만 우리 아이 재수시키고 싶지 않아요. 어머님들도 이 짓거리 1년 더 하기 싫으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하향을 안정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하향을 안정적으로 잡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바로 교과 라인을 잡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 학생 같은 경우에 교과 등급이 2.0등급인 친구가 있고요. 모의고사 성적이 4등급인 친구가 있습니다. 보통 일반고 친구들이 이런 식으로 받아오는 경향이 덜어 있는데요.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교과 라인을 이 초반에서 이 초중반까지 내려서 잡으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평균값이 있으면 그 앞과 뒤로 한 0.2, 한 0.3 그 정도를 저는 교과 라인의 하향으로 잡고 있는데요. 이런 점에 있어서 불안해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서 제가 잠깐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학교 환산 점수를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아이가 2.0등급이래. 어머, 그래. 그러면 우리 2.0등급 대학 찾으면 되겠네.가 아니라 학교들마다 변환돼서 나오는 환산 점수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준비하실 때 이렇게 학교별로의 환산 점수를 반드시 체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한 학기만 무너진 학과들이 반드시 존재할 겁니다. 2018학년도에 2.0등급, 2019학년도에 2.0등급, 근데 2020학년도에 3.0등급. 어머, 그럼 우리 아이가 2.8등급이니까 여기를 지원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재수하실 수도 있는 겁니다. 때문에 이렇게 한 학기만 무너진 학과 같은 경우는 조심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고요. 세 번째, 최저 라인으로 안정적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가 만약에 두 개를 합을 6을 받아왔어요.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은 요번에는 두 개 합 6이나 7인 학교를 찾아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어머 선생님, 저 우리 아이 무시하시는 거예요. 지금 저는 2등급도 받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보통 100명 중에 101명 정도가 101명은 조금 그렇고요. 100명 중에 한 90명 정도가 수능에서 성적이 많이 떨어져서 오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과 라인을 잡을 때 가장 아래로 잡는 부분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순수한 학생부 우수자 전형으로 학생을 하향 라인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 교과와 면접 혹은 교과와 최저를 바칠 수 있는 교과 플러스 최저, 교과 플러스 면접 전형을 이렇게 선택하고 있고요. 그 위로 학생부 종합 전형 라인을 조금씩 높게 잡고 있는다라고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 같은 경우는 안정권은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 아이가 2.0등급이라고 해도 1.5등급 대학교에 지원할 수도 있는 거고요. 1.7등급 대학교에도 지원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대학교 홈페이지에 보게 되면 학생부 종합전형에 몇 등급이 합격했어요. 이렇게 자료가 나올 수 있겠지만 그런 것들 같은 경우는 그냥 저스트 참고 자료로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수능 라인입니다.
우리 아이가 교과 등급은 4등급인데요. 모의고사 등급이 2등급 정도가 나와요. 특목고나 자사고 친구들이 보통 이러는 경우가 덜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수능 성적이 2등급 정도가 혹은 3등급 정도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교과 등급에 무시하고 조금씩 더 올리셔야 된다라는 말이 되겠죠. 하지만 수시 원서 접수를 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 바로 납치당하지 않게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납치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서강대 같은 경우는 학생부 종합전형 1차와 2차가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점은 자소서를 내는 시기가 조금 다르다는 건데요. 2차 같은 경우는 수능이 끝난 다음에 자소서를 제출할 수가 있고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 내가 서강대보다 더 높은 대학에 갈 실력이 된 수능을 그렇게 받아온다면 자소서를 안 내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수능 이후의 면접과 수능 이후에 자소서가 있는 것들을 조금 판단해 주셔서 지원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6평과 9평 성적이 수능 점수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수능은 정말 변수도 많이 생기고 하루 만에 당락이 좌우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추천드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6평 성적을 많이 믿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최저 라인을 잡을 때 6평 성적과 9평의 이번 연도 같은 경우는 9평의 가채점을 조금 활용해서 우리 아이가 최저 라인 유무를 조금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수능에는 변수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납치당하지 않게 모집 요강을 잘 파악하셔야 되겠으며 면접 날짜가 언제인지, 수능 전인지 수능 후인지 이런 경우들을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잘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우시면 저희가 정리해서 나중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2등급이라면 우리 아이가 2등급이랑 3등급 위로 상향을 맞춰 주셔야 되고요. 납치당하지 않게 우리 아이 소중한 아이잖아요. 우리 아이 소중한 점수고요. 납치당하지 않게 잘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단계는 바로 대학의 군 형성인데요. 우리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에 이러시는 분들도 덜어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나는 2등급이니까, 우리 애 2등급이니까 중앙대, 경희대, 외대, 시립대, 건대, 동국대 이런 식으로 써야겠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나는 3등급이니까 광운대, 명지대, 상명대, 가천대 써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덜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쓰시면 저는 조금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여기 하나 떨어지면 다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학교들마다 인재상은 각각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학생부 종합전형을 바라보는 그 큰 틀은 서로 다 조금씩은 다르기 때문에 하나 떨어지면 저는 다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에 우리 학부모님들은 서울대 쓰고 연대 쓰고 고대 쓰고 성균관대 쓰고 서강대 쓰고 한양대 쓰고 중경 외, 시 이렇게 쭉쭉쭉쭉 쓰실 수 있으셨겠죠. 하지만 그거는 어머니 세대고 우리 때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솔직히 연대나 고대나 서울대나 큰 차이가 많이 없습니다. 고대나 성균관대나 큰 차이가 많이 없습니다.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군을 형성해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전달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하향 라인을 어느 정도 잡을 것인가, 그리고 최저 라인을 어느 정도 잡을 것인가를 일단 먼저 파악하시고 그 위로 올려주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만약에 우리 아이가 2대 미래인재 전형이나 혹은 2대 이제 교과 전형을 맞춘다라고 한다면 그 위로 이제 조금씩 뭐 중앙대, 2대 중앙대, 한양대, 성균관대, 뭐 그다음 연대를 쓰든 고대를 쓰던 Z값이 나오면 연대, 그게 아니라면 고대, 뭐 이런 식으로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으면 어느 정도 라인을 파악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입니다. 우리 아이가 동국대를 갈 수 있다면 그 위로 건대나 경희대나 혹은 중앙대나 이런 식으로 하향 라인을 우선 잡고 그 위로 올리시는 것을 저희는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하향 라인을 잡기가 굉장히 사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이성적인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아이 앞에서는 그 이성이 감성적으로 변하기 때문이죠. 때문에 어머님들께서 정말로 내가 이 등급으로 비볐을 때 경쟁자들보다 우위에 있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이성적 판단을 통해서 우리가 하향을 반드시 교과로 안정적으로 잡아주셔야
내년에 또 컨쇼 방송을 보지 않으실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 가지고 와봤습니다. 2단계 대학군 형성입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 드릴게요. 우리 아이가 여학생이고 내신이 2.3등급이고 6월 평가, 6월 모평 성적이 2개 합 6을 받아왔었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한테 적정이라고 학생부 종합전형에 물론 적정은 없지만 등급만 따져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국민대와 숙명여대를 지원하실 수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그래서 국민프론티어나 숙명여대도 어느 정도 판단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2.3등급의 내신에 있어서 상명대 교과 쓰시고 최저 7까지 받아오시면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평가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명지대 교과도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선생님, 경희대 네오 쓰는 친구가 명지대까지 떨어뜨린다고요? 이거는 너무 말도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우리 아이가 경희대에 떨어지면 이 건국대도 떨어질 텐데 만약에 여기 떨어지면은 국민대 혹시 모르잖아요. 학생부 종합전형이니까. 또 최저를 못 맞추면 어떡합니까? 때문에 명지대까지 내려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때문에 우리 아이가 이 정도 점수를 받고 있고 국민대 인지상과 맞고 생활기록부가 어느 정도 국민대 합격권이라고 저희가 판단했을 때 맞출 수 있다면 저 같은 경우는 상명대를, 명지대를, 그리고 경희대를, 건국대를 이렇게 쓰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설정한 이 대학교들의 라인들을 보게 되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민대를 기점으로 건국대랑 숙명여대가 여기 위에 있고요. 그 다음 경희대가 여기 위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명지대와 상명대가 이런 식으로 낮춰서 써지게 되는 거죠. 물론 저도 좋은 대학교 보내고 싶습니다. 학부모님들, 우리 학생들 한 분 한 분이 저희 컨슈에게는 너무나 소중합니다만 저도 정말 좋은 대학교 보내고 싶습니다만은 내년에 또 이걸 하기 싫어요. 첫 번째는. 그리고 두 번째, 그동안 고생한 우리 아이 1년 동안 더 하기 힘들어요. 때문에 저는 안정적으로 잡을 거고요. 어머니 이거 6개 대학 다 합격해도 하나밖에 못 갑니다. 명지대와 상명대가 있기 때문에 국민대를 안정적으로 쓸 수 있었던 거고요. 국민대를 썼기 때문에 그리고 명지대와 상명대가 탄탄하게 안정적으로 기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숙대, 건대, 경희대를 저는 쓸 수 있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군 형성에 대한 대학 라인을 잘 맞춰주신다면 반드시 이번 연도에 2021학년도 합격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희 컨쇼는, 저 이우승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학생부 종합전형 일단 오케이 알겠어요. 컨쇼 많이 봐서 알겠고요. 이런 거 보니까 대충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럼 이제 나머지 1단계 서류 합격하면 면접 봐야 되는데 우리 아이 면접 언제부터 준비하면 좋을까요? 우리 아이 말을 못해요. 우리 아이가 심장이 벌렁벌렁거려서 말을 못해요. 그럼 면접 준비는 어떻게, 얼마나, 언제부터 해야 하는지 지금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단계입니다. 저희가 컨쇼에서 면접을 이제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면접을 준비하게 되면은 한 생활기록부에서 200개 정도의 예상 면접 질문들을 뽑을 수는 있습니다. 저희가 그 200개 질문의 첫 번째 단계는 바로 개요짜기입니다. 개요짜기가 뭘까요? 어떤 키워드를 중심으로 문장을 연결하는 기술을 저희는 개요짜기라고 하는데요. 준비 시작은 지금부터입니다. 생활기록부를 작성하는 이 시기부터, 그리고 자소서를 쓰기 시작하는 이 시기부터 스스로 탐구해야 됩니다. 내가 이건 왜 했을까? 내가 저건 왜 했을까? 물론 동기 없겠죠. 하지만 동기 물어보니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생활기록부에도 동기가 없고 자기소개서에도 동기가 없다면 면접에서 동기를 잘 말씀해 주셔야겠는 거죠. 두 번째, 문장화 시키시면 절대로 안 돼요. 200개나 되는 질문에 대한 문장을 한 개당 4줄씩이라고 생각해 놓으면 800줄을 우리 아이는 외울 수가 없습니다. 저는 기억력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저도 800줄은 못 외우겠더라고요. 문장화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외우실 수도 없을 겁니다.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반드시 개요로 짜셔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정말이에요, 어머니? 두 번째, 입학사정관들은 왜
3배수, 4배수, 5배수 이런 식으로 학생을 선발하면서까지 그리고 계속 만나고 면접 날짜가 다른 학교랑 겹칠 걸 두려워하면서까지 면접을 보게 될까요? 바로 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에 말할 수 없었던 너만의 스토리를 나에게 말해봐. 네가 글로 못 쓴다면 말로는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말해봐. 너 말도 못하니? 이렇게 물어보실 거란 말입니다. 그럼 그 면접 질문에서 가장 우선순위를 둬야 될 두 가지가 첫 번째, 왜? 이거 왜 했어? 그래서 넌 뭘 느꼈는데? 그래서 넌 뭘 배웠네? 이 세 가지를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가 A라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A라는 보고서를 작성했으면 면접관님들이 이런 식으로 질문할 수 있겠죠. 너 이걸 통해 뭘 배웠니?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이런 건 왜 했냐면요. 이런 식으로 말했고요. 그래서 저는 뭘 느꼈고요. 뭘 배워서 지금 제가 이렇게 변화되었어요. 를 물어보고 싶은 거지. 이거 하면서 뭘 느꼈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친구들과 소통을 할 수 있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질문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를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영학과를 가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경영학과를 왜 갈까요? 첫 번째, CEO가 되기 위해서. 두 번째, 경영학을 배우기 위해서. 정답은 2번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영학과도 마찬가지고요. 심리학과도 마찬가지고요. 국어국문학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어국문학과에 국어 선생님 되고 싶어서 가는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국어학과, 국문학을 배우고 싶어서 가는 거고요. 경영학과를 가고자 하는 이유는 경영학을 배우고 싶어서 가는 거지. 저 CEO가 될 겁니다. 그러면 대출 받아서 창업하시지 그랬어요. 이렇게 말하면 어떡할 겁니까? 경영학과는 경영학을 배우고 싶어서 가는 친구들이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말이 길었습니다. 마케팅 소비 심리 보고서를 우리 아이가 작성했다고 하겠습니다. 마케팅 소비 심리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그걸 통해서 면접관님들은 뭘 느꼈니? 뭘 배웠니? 라고 물어보실 겁니다. 그럼 우리 아이가 나 경영학과고 이거 괜찮은 질문이면 처음부터 TMI란다. 많은 말들을 해야겠죠. 저는 마케팅 소비 심리 보고서를 왜 했냐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서술하실 수 있어야겠고요. 그것을 저는 이런 활동들을 했어요. 근데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마케팅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었고요. 어려운 점이 있었어요 라는 친구 말고. 그래서 저는 실제로 장사를 해보았습니다. 학교 축제 시간에 블라블라블라 이런 식으로 극복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뭘 배웠고요. 그래서 뭘 느꼈고요. 그래서 지금 내가 경영학과 오고 싶었어요. 교과서에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밖에 안 배웠어요. 경영학과 과목 없어요. 그래서 저 경영에 대해서 궁금해서 오고 싶어서 이 학교에 지원하게 되었고요. 이 학교에서 이런 활동들 하잖아요. 그런 활동들 통해서 제 꿈을 이런 식으로 발전시키고 싶었어요. 라고 입학하고 싶은 의지를 반드시 드러내 주셔야 되는 겁니다. 면접 준비, 지금부터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신이 유리한 질문에 많은 답을 한다입니다. 어머 선생님 이거 이상한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면접이라는 것은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 아이가 어떤 선생님께서 괜찮은 질문을 던졌고 내가 자신 있는 질문을 던졌다면 어떤 동기부터 그 활동과 그 활동을 통해서 어려운 점은 없었는지 그리고 극복은 어떻게 했고 그걸 통해서 저는 어떤 걸 배웠고 지금 어떤 변화 과정을 가지고 있어서 이 학교, 이 학과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씀을 논리 정연하게 정리해서 말씀해 주셔야겠습니다. 너 이런 보고서 왜 썼어요? 그건 수행평가로서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겁니다. 끝입니다. No.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문장으로 쓰면 절대 못 외웁니다. 컨쇼의 면접 시즌이 되잖아요. 그럼 지금보다 더 많은 친구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1단계가 합격한 친구고요. 1단계 합격 친구 했으니까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해서 면접을 오게 되는데요. 많은 친구들이 오류를 범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문장으로 쓰면 절대로 못 외우십니다. 정말입니다. 정말로 못 외우십니다. 제발 부탁드릴게요. 우리 학생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학부모님들 물론 문장으로 쓰고 싶겠죠. 그래야 난 외울 수 있어 라고 말씀해 주실 수도 있겠지만 제발 부탁이에요. 그럼 절대 문장으로 못 외우십니다.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이번 연도 같은 경우는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상당히 짧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뭘 배우는지, 우리가 뭘 배우는 학과인지 알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국어국문학과랑 국어학과랑 뭐가 차이가 날까요? 한국어문학과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아시는 분? 유아교육학과랑 아동학과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생체의공학과랑 생체학과랑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뭘 배우는 학과인지 정말로 알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적어도 그 학교에 대한 커리큘럼 정도는 알고, 인재상 정도는 알고 가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전달력입니다. 전달력은 제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가만히 서서 네,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입시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이렇게 표현과 말과 행동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드리는 것을 저희는 전달력이라고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미소입니다. 빵긋빵긋 이렇게 웃어줘야죠. 물론 아나운서를 뽑는 건 아닙니다만은, 말 잘하는 친구를 뽑는 건 아닙니다만은, 공부도 잘하고 생기부도 훌륭하고 자소서도 훌륭한데 말도 잘하면 안 되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면접할 때는 빵긋 웃으면서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빵긋빵긋 웃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발음 연습입니다. 남자친구들도 그렇고요. 여자친구들도 그렇고요. 옹알옹알 되는 친구들도 덜어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지금부터 입시 컨설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보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입시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발음 연습을 조금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힘들죠. 힘들지만 그래도 많이 해야 돼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평소에 조금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가장 어려운 게 뭐예요? 라고 물어본다면 전 웃는 연습이 가장 어려웠던 것 같아요. 여기가 바르르르 떨리거든요. 때문에 미소, 발음 연습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이죠. 많이 물어본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면접이 끝났어요. 면접이 끝나고 나서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오게 되겠죠. 선생님 저 합격할 것 같아요. 왜? 물어보면은 입학사정관님들이 많이 물어봤어요. 정말 많이 물어봤어요. 저 아마 합격할 것 같아요. 저에게 관심이 많나 봐요. 이게 아닙니다. 많이 물어본다고 좋은 게 아니라 왜 많이 물어봤겠어요? 자, 이 보고서 왜 했니? 저 이래서 이랬습니다. 그러니? 그럼 이건 왜 했니? 이걸 통해서 봉사활동, 이 독서는 왜 읽었니? 이거 추천 도서였습니다. 이러니까 많이 물어보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아이가 이런 보고서 왜 했니? 그 보고서를 시작하게 된 동기는 이렇고요. 그거는 이런 활동을 통해서 이렇게 했었고요. 그걸 통해서 어려운 점이 있었고요. 그걸 통해서 제가 극복 방안을 마련했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학과와 이 학교에 오게 되었습니다. 라는 식으로 많이 물어본다면 3문제, 4문제 밖에 물어보지 못하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면접을 준비하시게 된다면 우리 아이가 경쟁자들보다 조금 더 높은 면접 점수를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면접을 보게 된다는 것은 5배수나 3배수에 들어갔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1괄 2 아니라면요. 그러면은 성적이 비슷한 친구들끼리 모이게 될 거죠. 우리 아이 서울대 가자는 건 아니잖아요. 만약에 우리 아이가 국민대를 들어가게 된다면 국민대를 통해서 국민대에서 비슷한 성적대가 유지되고 있는 친구들 사이에서 넘버원이 돼야 된다면 면접 준비 정말로 지금부터 제대로 준비하셔야 된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 2021학년도 수시 입시 설명회 컨쇼에서 만들고 있는 이런 활동들이 드디어 끝나게 되었고요. 시즌 6가 드디어 끝나게 되었습니다. 시즌 7부터는 9월 달에 바로 시작해 드릴 거고요. 오늘 앞서서 설명해 주신 서영진 컨설턴트와 윤현준 컨설턴트를 비롯한 저희 컨쇼의 모든 직원들께 지금 시청해 주시고 있는 많은 학부모님들께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달해 드리고 싶고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더 무궁무진한 합격을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는 컨쇼가 되겠고요. 지금까지 컨쇼를 많이 사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며 우리 영상 보시고 계시는 이 400명분
전부 다 합격하셔서 내년에는 컨쇼 영상 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며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을 전달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